주변에서 근데 가족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환자분이 허리가 숙여지는 건 환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환자분들한테 면박을 주면은 환자분들이 아무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별로 많이 아프지가 않아요. 확 늙어버리시면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85세 앞으로는 90세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머지 기간이 신체적인 자유를 잃고 지내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고생하시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처음 만나게 된 시간이어서 매우 즐거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올해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재활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노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제가 작년 연말부터 노인들이 어떤 식으로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좀 드렸었고 올해도 그런 행동들은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의학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생학문에 가까워서 여러분들이 노인분들이 젊은 분들의 관리 요소를 따라 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통 운동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 선수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나와 있는 자료가 그런 것들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 요소들을 공신력 있는 자료로 믿어서 노인분들이 적용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좀 이해를 제가 노인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는 관계로 노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노인에 관한 노인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몸을 이해하고 건강을 관리하셔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올해 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자료를 좀 강의를 좀 드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드릴 주제는 노인이 허리가 굽는 이유입니다. 실은 이게 되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저는 그러니까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가족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셔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주제는 한 과에서 진료를 보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진료를 봐야 되는 거고 각 과의 선생님들이 다른 과에서 진료 내용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협착증 치료 방법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술기들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아시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질환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목 다시 한번 노인이 허리가 굽는 이유, 협착증, 골다공증, 근감소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다 예방이 최선이고요. 그 다음은 관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시는 게 매우 여러분들의 노후에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협착증은 허리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서 퇴행성 관절염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증상도 있고 신경 눌림에 의한 증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게 허리뼈가 어긋나거나 허리뼈가 주저앉았다고 허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가 별로 안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요. 젊었을 때는 허리가 무리가 갈 정도로 허리를 많이 쓰시는데요. 연세가 실제로 많이 드신 분들은 허리가 아플 만큼 허리를 사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연세가 고령이신 분이 유압이 꼭 필요한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허리가 아플 만큼 허리 사용을 잘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유압을 하는 연령은 5, 60대가 오히려 많지 고령의 분들은 거의 유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허리가 아플 만큼 허리를 쓰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유압이라는 제가 물론 내시경으로 하고 하반신 마취라고 무수혈로 하지만 그걸 견딜 만한 체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협착증은 신경 눌림 증상이 대부분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허리가 아플 만큼 허리를 잘 못 씁니다.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활동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는 허리가 아파서 운동량이 안 나오니까 유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는 타이거즈 같은, 제가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힘을 받기 위해서는 유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힘을 못 받을 정도로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추가적인 파괴가 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을. 허리가 굽는, 협착증에서 허리가 굽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허리가 펴져 있는데 신경이 눌려 있고요. 여러 번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신경은 펴져 있는데 허리는 숙여져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를 피면 신경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걸 모르세요. 이걸 왜 모르냐면은 이게 결코 심한 통증이 아닙니다. 결코 심한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냥 내가 좀 달라, 내가 엉덩이가 숙여, 내가 허리를 굽히고인지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내가 허리가 주변에서, 근데 가족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환자분이 허리가 숙여지는 건 환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 많이 아프지 않은데 환자분들한테 면박을 주면은 환자분들이 아무 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별로 많이 아프지가 않아요. 별로 많이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허리를 못 피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환자분들은 대부분 모르고 주변의 가족분들은 환자한테 잔소리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이 모릅니다. 주변에서 걷는 자세가 좀 달라졌다고 하고 구부정하게 걷는다는 말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면요. 좀 젊으신 초기 협착증이 좀 젊으신 분들은 가슴을 쫙 핍니다. 이렇게. 원래 똑바로 서는데 가슴을 필 필요가 없거든요. 코어에 힘이 제대로 들어간 몸이 정확하게 밑으로 떨어지지 가슴을 펼 필요가 없습니다. 똑바로 서는 데는. 근데 환자분들이 자꾸 똑바로 서기 위해서 가슴을 핀다. 양쪽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라운드 숄더, 양쪽 어깨에 힘을 써서 어깨를 피는 형태로 되시는 거는, 그거는 협착증이 있으신데 젊었을 때 운동을 해서 근력이 있으신 분들이 상체 힘으로 허리를 안 펴고 몸 전체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려면 가슴을 내가 옛날보다 많이 펴야 된다. 이건 협착증의 증상이 맞습니다. 환자분들은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조금 더 근력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똑바로 서려면 무릎을 굽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슴을 필 힘이 없기 때문에 무릎을 굽혀서 약간 어중간한 자세로 서야지 똑바로 서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많이 있으세요. 똑바로 서라고 그러면 무릎을 굽히고 쓰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더 심해지면은 무릎을 굽히고 오래 쓰다 보면은 그 위쪽에 흉추랑 목이 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똑바로 서려면 무릎을 굽혀야 된다. 이것도 협착증의 증상이 맞습니다. 아픈 것만이 증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협착증의 증상. 언제부터인가 똑바로 누워 자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왜냐하면은 똑바로 누우면 뭔가 좀 불편합니다. 막 꼭 많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누워서 잠이 잘 들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바로 누우면은 자꾸 옆으로 돌아 눕게 된다. 그거 자체가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봅니다. 결국 눕게 되면 허리를 완전히 피게 되기 때문에 핀 상태에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양쪽 엉덩이 쪽으로 불편한 느낌이 생기시게 되세요. 그럼 옆으로 눕게 되면 그 느낌이 안 생기시거든요. 그럼 잠은 잘 주무세요. 옆으로 누워서. 보통 초기 협착증 수면 장애는 거의 없으세요. 좀 똑바로 못 눕는 형태로 보통 수면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등이 아프는 증상도 보통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굽는 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리를 자꾸 숙이고 있게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니라 등이 흉추가 계속 구부정해지기 때문에 등 자체가 계속 아픈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게 허리를 자기가 굽히고 있는 자세가 지속되다 보면은
등의 척추뼈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허리가 아니라 자꾸 등이 아픈 빈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자체도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허리가 굽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행 거리가 자꾸 줄어들고 보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게 그 허리가 굽게 되면은요, 젊은 사람들도 허리 굽히고 걸으라면 오래 못 걸어요. 허리를 펴고 걷는 것보다. 그런데 협착증이 심해져서 등이 굽으시게 되면은 보행 거리가 자꾸 줄어들고요. 또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보행 거리가 자꾸 줄어드니까 내가 옛날보다 더 노력해서 거리는 맞추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보행 거리가 줄어든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등이 굽는 현상과 같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협착증이 계속 협착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방치하면 이렇게 등이 굽는 형태, 등이 굽는 걸 등이 굽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 제가 6가지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주변에서 꾸부정하게 걷는다 라는 지적을 받고요. 똑바로 서려면 가슴을 펴야 되는 증상, 똑바로 서려면 무릎을 굽혀야 하는 것, 이것도 허리가 굽은 겁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워 자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허리가 아니라 자꾸 등이 아픈 것도, 그리고 보행 거리와 보행 속도가 자꾸 느려지는 것도 대부분 등이 굽는 현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등이 굽었다는 거 환자분 대부분 인지를 못하세요. 대부분. 이 협착증 치료를 이 정도 수준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한쪽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느낌이 나고요, 복대 없이 걷기가 힘들어서 계속 복대를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발이 시려지고 무감각해지면서 수면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허리가 굽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시고요,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면 식욕이 떨어지면서 근감소를 보통 가속화하게 되고 우울증도 같이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결국 협착증이 허리가 굽는 상태를 방치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요, 몸이 늙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아파서 늙었지만 늙어버리고 나면 다시 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늙어가고 있는지 확 늙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도 오래 살기 때문에 70대 초반에 확 늙어버리시면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85세, 뭐 앞으로는 90세도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머지 기간이 신체적인 자유를 잃고 지내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고생하시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몸이 늙어버리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질환이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는 것 자체가 활동량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늙어버리게 되면 병이 잘 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협착증 치료에서, 그러니까 허리가 굽는 상태는 방치하시면은 위험한 상태가 맞습니다. 해결 방법은, 그러니까 원래 협착증이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이 해결 방법은 예방 방법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을 해서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검증된 부분은 정확히 없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동의하는 거는 협착은 서서히 진행하는데 몸에 근력이 떨어지면 협착을 못 견디는 형태로 바뀐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협착증일 때는 운동을 통해서 협착을 견딜 수 있는 상태로 근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굽는 것 같은, 자세가 굽어지는 초기에 코어를 강화해서 근력을 끌어올리면은 등이 굽는 게 점점 더 진행하는 걸, 허리가 굽는 걸 진행한 거를 방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 코어 강화 운동을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코어 강화 운동을 많이 하세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80세 할머니가 플랭크를 하세요. 허리를 제대로 못 펴시는 분이. 코어 강화에 플랭크가 좋다고 해서. 제대로 쓰지도 못하시는 분이 코어 강화에 좋다고 플랭크를 하시면은 허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그분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플랭크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젊은 사람들이 운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코어 운동과 연세 들으신 분들이 해야 하는, 아프신 불편하신 분들이 해야 하는 코어 운동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숨쉬기 훈련, 그리고 서서 체중 이동하는 훈련이
코어를 강화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다른 근육들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90 먹은 어르신도 할 수 있는 운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어 강화를 통해서 자세가 호전이 돼야 됩니다. 평소의 자세가. 그래야지 허리 협착증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허리 치료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수술밖에 없는데 생활 습관 개선이 결국 뭐냐면은요. 코어를 강화해서 평소에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뭔가를 안 하는 건 생활 습관 개선이 아니에요. 아주 소극적인 의미의 생활 습관 개선이고요. 적극적인 의미의 생활 습관 개선은 코어가 강해져서 자세가 저절로 좋아지는 게 적극적인 의미의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허리가 굽는 초기 상태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생활 습관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서 추세적으로 휘는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를 만나게 되실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요. 이 단계에서 보통 하시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횡격막 호흡 훈련, 결국 코어 근육이 결국 호흡 근이기 때문에 호흡근을 잘 인지하는 것 자체가 코어 강화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횡격막 호흡 훈련을 통해서 호흡근을 강화합니다. 이것 자체가 결국 요가나 여러 참선하는 사람 단전 호흡과 궤를 같이 하는 거고요. 뭐 요가에서나 단전 호흡 같은 가부좌라는 좀 불편한 자세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누워서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근을 인지하는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호흡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서 체중 이동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보통은 이게 서서 체중 이동을 하면 몸을 똑바로 피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몸을 똑바로 핀 걸 인지를 못 하시거든요. 뭐가 바른 자세인지. 근데 뭐 바른 자세를 하는 뭐 이런 기계도 있고 저런 기계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바른 자세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른 자세의 정의는 뭐냐면은요. 머리의 무게가 발로 떨어지는 자세가 바른 자세입니다. 골격을 놓고 머리 무게가 발로 잘 떨어지려면 허리가 어떻게 휘어야 될까를 그림을 그려서 바른 자세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는 어떻게 뭐가 바른 자세냐면은요. 자기가 몸을 똑바로 펴서 이런 식으로 체중 이동을 해봤을 때 머리 무게가 발에 떨어지는 게 느껴지면 그게 바른 자세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좀 이상하더라도 그게 잘 느껴지면 바른 자세가 맞고요. 그래서 결국 몸 펴는 훈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코어 강화 훈련이기도 하고 몸을 펴주는 운동이기도 하고 몸을 피는 연습을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머리의 무게가 발로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보통 이게 잘 이루어지면은요, 걸을 때 머리 무게가 발로 떨어지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체중 이동할 때 허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자기 구조 내에서 힘을 배분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협착증이 그래서 허리가 점점 휘는 게 초기 이런 식으로 코어 강화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재활을 초기에 시작을 해서 협착을 진행 속도를 많이 늦추실 수 있으셨으면은 뭐 이런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협착이 저런 개입 같은 거나 코어 강화가 제대로 안 되게 계신 분들은 결국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원래 시골에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허리가 조금씩 굽히시다가 점점 더 굽어지다가 다리를 절고 지팡이를 짚다가 넘어지든 넘어지지 않든 조금 지나면 휠체어 타고 밖에 못 다니십니다. 이게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늙어서 그런 건데요. 그 원인은 협착증 때문입니다.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점점 더 숙여지고 점점 더 숙여지다 보니 신경이 한쪽 신경이 찝히게 되고 그럼 다리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좋은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신체적인 자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상태가 되면 저렇게 코어 운동을 통해서 허리가 굽어지는 추세가 막아지지 못한다면, 막아지시는 분이 분명히 상당히 있습니다. 초기에 하시면. 막아지지 못한다면은 감압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압술은 보통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맞고요.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최소한 양방향 내시경을 배우러 외국에 나가지 않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미국은 모든 의학의 최고봉을 달리는 분야라고 생각하잖아요. 양방향 내시경을 배우러 미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생님들은 가끔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한 감압술이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옛날에 나왔던 내시경 치료들과 양방향 내시경 궤를 달리합니다. 궤를 달리하는 게 맞고 개념도 다른 게 맞고요. 상당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압술은 기본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굽는 노인 정도 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코 근력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허리를 똑바로 필 힘도 없으신 분을 한마디를 묶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힘이 괜찮은 차라리 5, 60대 분들은 이걸 묶어 놓고 재활을 잘하면은 뭐 오래 쓰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재활을 잘하기가 힘듭니다. 워낙에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엔 좋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압술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개방성 유압술은 노화를 촉진합니다. 전신 마취하고 상당한 출혈이 있고 근육을 왕창 많은 양을 떼었다 꼬매면 근육도 기능을 잃거든요. 근육을 뗐다가 다시 꼬매잖아요. 그럼 그 근육은 기능을 잃습니다. 근육 붙인 데에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을 다 늘려버리는 거고 떼버리기 때문에 근육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당 정도로 근육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개방성 유압술은 노화를 촉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감압술을 해야 되는 이유를 노화가 진행하는 걸 막으려고, 노화가 급격하게 촉진되는 걸 막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유압술은 특히 개방성 유압술은 노화를 급격하게 촉진해버립니다. 치료 자체가. 그래서 유압술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개방성 유압술은. 왜냐하면은 많은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어머니가 수술하시고 다리 통증이나 자세는 좋아지셨는데 얼마 안 가서 다른 뭐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시면서 회복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수술은 잘 된 게 맞아요. 근데 그 개방성 유압술이 가지는 노화 촉진 요소가 결국 환자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합병증이라고 기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논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선배 의사님들 중에서 개방성 유압술 주로 하시는 분들이 허리 수술 최대한 미루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성 유압술은 최대한 신중하게 타이밍이 있고요. 함부로 선택하시면은 그러니까 함부로라면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개방성 유압술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보통 제가 그냥 감압술한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분이 90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그런데 허리를 제대로 피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하세요. 여기 환자분들도 뭐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MRI 왼쪽 그림 보시면은 가운데 내려오는 길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밑에 그 길이 꺾여 있는 것도 보일 겁니다. PD님 혹시 그 마우스가 보이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우스 커서가 요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기 보시면은 여기 좁아진 부분이 보이시죠? 신경이 내려오는 통로가 여기가 한번 꺾이면서 확 좁아져 있고요. 여기는 뼈가 어긋나 있으면서 뒤쪽에 인대가 자라나서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뼈는 아주 많이 어긋나 있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뼈가 어긋나 있다고 해서 뼈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90세 어르신은 이 뼈를 맞추려고 허리를 여는 순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양방향 내시경이 능숙하신 선생님은 여기 보면 여기 넓어졌죠. 여기 있는 게 길이 넓어졌고요. 여기 신경이 꺾여서 아예 안 보였던 게 신경이 편안하게 내려갑니다. 부위 마취로 했고, 그러니까 하반신 마취, 부위 마취입니다. 전신 마취가 부위 마취로 진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수술 전후 상태를 비교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좁아진 부분이 넓어졌고 좁아졌던 부분이 넓어진 게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수술하고 나면 다음날 허리 피는 게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허리가 숙여있던 허리가 펴지면은요 다리 근력도 일정 부분까지 저절로 늘게 됩니다.
다리 근력이 일정부 저절로 늘게 되기 때문에 이분이 뭐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노화가 좀 덜 촉진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아무는 거의 못 걸을 지경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신 거여서 허리가 굽는 추세가 있을 때 치료하셨으면 지금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계실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뼈가 주저앉았거나 어긋났다고 해서 유압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한테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하는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치료 방법 자체가 갖는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혀주는 방식으로 치료하시는 게 감압술, 저는 그러니까 양방향 내시경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치료고요. 훨씬 더 가장 진보한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예, 골다공성 골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골다공성 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성 골절이란 뭐냐면은요, 골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생기는 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한 힘에도 잘 생기고 골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번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골절인지를 모르고 허리가 골절인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게 생각보다 부러졌으면 내가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환자분들은. 근데 이 척추뼈에 생기는 골절은 압박골절 양상이어서요, 대부분의 압박골절이 덜렁거리지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거에 따라서 더 아팠다 덜 아팠다 하거든요, 골절이. 그래서 이게 내가 부러졌으면 많이 아파야 되는데 많이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덜 아프니까 골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주저앉아 버리면 허리를 영원히 펼 수가 없습니다. 그 며칠 병원에 일찍 가고 늦게 가느냐가 그분이 앞으로 여생 동안 허리 각도가 몇 도가 소실되는 건데, 몇 도가 나빠지는데, 그 몇 도가 그분 여생을 얼마나 나쁘게 만드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골절인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압박골절이 너무 아프게 시작하신 분들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게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외상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도 골절이 생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골절이 생기신 분들이 초기 치료를 안 받게 되면은 그분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골다공성 골절을 관리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예방입니다. 제가 여기 세 가지 오늘 드리는 제시어는 다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귀찮아서 게을리해서 그 퍼센트를 못 줄이고 있는 거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이 있으시면은 2.0 미치면은 칼슘이랑 비타민 D 먹고, 2.5보다 낮으면은 골다공증 치료 주사를 맞던 약을 먹던 치료를 하셔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골절의 발생률을 낮춥니다. 근데 우리가 운이 좋게 처음에 많이 아픈 형태로 골다공성 골절이 생기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좋아요. 근데 별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별로 안 아프고 다친 기억이 없는데 며칠 지나서 왕창 주저앉아가지고 허리가 영원히 펴지지 않고 영원히 꾸부정하게밖에 지낼 수가 없어서 자기 체력도 떨어진 자기 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예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저는 그냥 정형외과에서 병원에서 드린 약 중에서 보약은 없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칼슘이랑 비타민 D 먹는 거랑 골다공증 치료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저는 일종의 보약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 드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게 안 됐을 때 잠재적인 위험이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외상 후에 허리가 아니라 등 쪽이 좀 일반적으로 아픈 것보다 대부분의 압박골절은 흉추와 요추의 경계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상부 요추 아니면 하부 흉추, 그러니까 허리랑 등이 만나는 부분이 대부분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프던 양상이랑 다르게
좀 위쪽, 허리보다 좀 위쪽이 아프면 작은 외상 후에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꼭 진료를 받으셔서 꼭 그 병원에 가셔서 의사들은 두들겨 보면 대부분 압니다. 두들겨 보면은 MRI보다 뼈를 울리는 게 뼈를 쿵 쳐서 울려보는 게 저는 실은 MRI 이상의 민감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뼈를 두들겨 보면 이게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대부분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부러졌으면 초기에 더 주저앉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지 그분이 신체적 자유를 잃지 않으세요. 그래서 작은 외상이 아니 후에라도 그러니까 외상이 없었어도 허리가 아니라 등 쪽이 등이랑 허리가 만나는 쪽의 통증이 움직일 때마다 심한 느낌이 있으시면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건 되게 여러분들 중에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은 연세 드신 분 중에 꽤 많은 수가 자기 미래를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예방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뼈가 주저앉는 걸 예방하라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아픈 병이 아니에요. 뼈가 주저앉을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방하는 방법은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하시고 치료하시는 걸로 예방하셔야 됩니다. 예방이 제일 좋고요. 또 한 가지는 골다공성 골절을 예방하는 거는요. 협착증이 너무 심해져서 허리가 숙여지고 다리를 절면 낙상 위험이 너무 커지세요. 허리 숙여졌고 쩔뚝쩔뚝 거리시면서 복대 차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하루하루가 안 넘어지는 게 대단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협착증이 심해지고 허리가 숙여지고 게다가 다리까지 절기 시작하면은 허리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상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골절을 예방하려면 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작은 외상 후 허리가 아니라 등 쪽이 아프면 꼭 초기에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실제로는 제가 환자분들 MRI 찍고 뭐 등 두들겨 보고 부러졌다고 영상을 보여드려도 난 별로 안 아파서 골절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이따 보여드리는 안 좋은 예가 되시는 거거든요. 부러졌다고 설명하는데 안 믿으세요. 별로 안 아프다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 어르신들을 붙잡고 얘기 오래 합니다. 얘기 오래 합니다. 아무튼 골다공성 골절의 보존적인 치료법은요. 부러졌다는 설명을 들으면 별로 안 아파도 누워 있거나 서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누워 있는 것도 그렇고 서 있는 것도 버거워하시기 때문에 골다공성 골절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협착이 같이 동반되어 계시거든요. 원래 구부정한 상태에서 넘어지니까 허리가 부러지는 경향이 있으신 게 맞겠어. 어찌됐든 그래도 저는 환자분한테 얘기합니다. 절대로 앉지 말라고. 밥도 서서 드시라고. 원래는 누워 있는 게 뼈를 붙인 데는 제일 좋은데 너무 누워 있으면 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서 있으시라고. 그러니까 서 있기도 힘들고 누워 있으면 안 되니까 구부정하게 허리를 말고 앉아 계시면은 부러진 데를 더 부러지라고 계속 누르는 겁니다. 더 압박을 더 주는 거잖아요. 이 골다공성 척추골절은 압박 골절이거든요. 그러면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앞쪽에 있는 허리뼈를 더 압박하게 됩니다. 더 무너지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누워 있거나 서 있어야 되지 앉으시면 안 됩니다. 식사할 때도 서서 드셔야 됩니다. 쓰기가 힘들면 그냥 누워서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길이의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허리랑 등이랑 사이에 부러지시면은 보조기를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차시거든요. 환자분들이 결사적으로 안 차려고 그러세요. 그냥 집에 있는 밑에만 있는 복대 같은 보조기 쓰시겠다고. 그것 설득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어르신들. 근데 결국 허리가 굽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골절 부위보다 상당히 위쪽까지 잡아줘야지 허리가 휘는 거를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골절 부위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긴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던 거, 편한 거, 집에 있는 거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될 말씀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붙으면 되게 편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초기에 골절을 있으신 분 중에 저한테 얼마 안 돼서 오셔서 제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지켰다고 제가 믿을 만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기 진단하고 보존적인 치료 원칙을 지키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지금 대부분 2주 안에 통증이 거의 없어집니다. 두들겨 봤을 때 아픈 게 거의 줍니다. 그리고 4주면 대부분 전 보조기 뗍니다. 두들겼을 때 통증 거의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뼈는 붙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뼈가 붙으려면 대부분 한 달 안에 붙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견딜 정도까지는. 뼈가 이렇게 오래 걸리고 뼈가 오래 붙는 건 잘 안 붙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뼈 붙는 것 자체에 상당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뼈가 붙는데 오래, 특히 허리뼈 같은 경우 척추뼈는 압박골절이기 때문에 뼈 자체 컨택이 닿아 있는 면적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4주면 보조기가 제거 가능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환자분이 잘 지켰을지 안 지켰을지 대부분 저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임상가란 게 그런 겁니다. 환자분이 하시는 말을 그대로 믿는 건 임상가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4주면 보조기 다 떨어지고요. 2주면 대부분 통증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기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잘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시멘트를 넣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시멘트가 꼭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필요한 거냐면요, 뼈가 부러질 때 운이 나쁘게 덜렁거리게 부러지는 형태로 부러지는 경우 시멘트를 넣는 게 도움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소수입니다. 그리고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쓰는 걸 못하신, 너무 쓰는 것조차 할 힘이 없으신 분들은 통증을 좀 줄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80 넘으신 분들한테는 시멘트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통증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뭐 일어서는 것조차 안 되시면 컨디션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멘트는 시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어르신 보시면은 시멘트를 3개를 넣었는데 위에 시멘트를 또 넣으셨죠. 시멘트를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골절이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떠시냐면은요, 시멘트 넣으면 덜 아프거든요. 그럼 나았다고 생각하고 막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분은 시멘트를 넣고 시술도 잘 되고 환자분이 그래도 운이 좋으셔서 시멘트 넣은 상태에서 잘 주저앉지 않은 거지, 시멘트 넣는다고 안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시멘트는 통증을 줄여주는 요소인 거고, 움직일 통증을 좀 줄여주는 거지 뼈를 붙여주지 못해요. 뼈는 생물학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지 시멘트로 굳히는 게 아닙니다. 뼈는. 그래서 통증만 줄이는 시술인데 이거라고 덜 아프다고 보조기 안 차시고 이것저것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시술을 해드리고 싶은데 덜 아프게 하면 환자분들이 너무 움직이실까봐 시멘트 넣은 시술을 좀 꺼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안 아파지면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정하시면 금방 나을 거를 움직임을 많이 해서 상처나는 데를 자꾸 비벼가지고 주저앉거나 오래 불편해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시멘트 시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아픈 게 낫지, 시멘트 시술이 덜 아프면은 환자분들이 문제를 더 키우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주변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시술했다고 통증이 줄었다고 나은 게 아닙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방심하다 큰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안진뱅이가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은 보조기 착용이 필수고요. 시술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제 초기 관리 원칙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멘트를 했을 땐 통증이 떨어지는 요소가 오히려 약간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뼈가 자연적으로 붙을 때는 2주, 4주에 딱딱 떨어지는데 시멘트를 넣으면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길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시멘트가 뼈가 붙는 걸 방해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시멘트를 넣은 상태가 환자분이 덜 아프니까 허리를 많이 써서 아까 준수해야 될 원칙을 잘 안 지켜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멘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보조기 착용이 필수고요. 앉는 자세를 회피하셔야 됩니다. 시멘트 시술하시더라도. 이 원칙은 똑같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치료는 일반 양방 내시경 중에서도 아주 고도로 숙련된 선생님만 하실 수 있는 치료고, 이런 예는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는 많지는 않을 텐데,
그냥 그 예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가능하면 감압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이 2달 전에 골절이 됐는데 관리를 잘 안 했겠죠. 한 달 전부터 못 쓰셔요. 쓰지를 못해요. 쓰는 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달 만에 뼈가 이렇게 짜부러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 압박골절로 뼈가 이렇게 짜부러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부러지고 통증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다가 뼈가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고요. 이 붙는 과정에서 이 신경이 여기서 눌려가지고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환자분이 여기 밑에 협착도 같이 있으시거든요. 협착이 같이 있어서 허리를 펴기가 어려우신 것도 있긴 했지만 협착에서 쓰기 어려운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나빠지려면은 환자분이 초기 관리가 안 된 게 거의 확실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부러지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못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병원들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이거를 위에 이거 고정하려면요, 이게 더 무너지지 않게 여기 힘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위에 2개, 밑에 2개는 최소한 박아줘야 되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의 아래 위로 쫙 다 나사못 박자고 그랬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잘못된 치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경을 안 눌리게 해주고 여기 떨어진 힘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위로 한 2마디, 밑으로 한 3-4마디를 다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서 이 부분이 더 주저앉지 않게 하는 치료를 권유받고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치료를 하긴 하는데 가족분들이 그 치료를 어머니 몸이 감당을 못 하실 것 같아서 한 달을 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냥 내시경으로 여기 감압만 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거 빼고 여기 감압을 해서 신경이 2개 팍 내려온 거 보이시죠? 신경이 넓어지신 거고요. 근데 여기 있는 협착도 같이 감압을 했습니다. 결국 협착이 있으시면은 허리를 자꾸 숙여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하루 만에 딱 쓰시더라고요. 걷는 거는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하루 만에 그냥 서지는 게 서지더라고요. 환자분도 되게 놀라셨긴 하셨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초기에 병원 빨리 가서 관리 잘했으면은 지금 선다고 좋아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초기에 골다공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머님이 옛날에 이 협착 밑에 있는 것 때문에 허리 숙여지는 게 이미 감압이 돼 있었으면은 넘어진다고 부러질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허리 압박골절이기 때문에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넘어지면은 굽힌 상태에서 넘어지면 압박력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허리가 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은 허리 뼈에 떨어진 힘이 준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근데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이렇게 골절도 안 생기게 관리를 하시고 골절이 생겨도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그 전체적인 설명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대부분 그러니까 유압술을 제가 저렇게 한 거고요. 제가 저렇게 한 거 이분이 원래 권유받은 치료는 이거는 유압술인데 보통 저렇게 여러 마디 하는 거를 내시경으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렇게까지 물론 내시경이 좀 더 낫긴 합니다. 출혈이 훨씬 적으니까요. 내시경으로 쫙 다 박으려면 박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박는 거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유압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렇게 되면 걷는 거보다는 쓸 가능성이 있는 게 우선이잖아요. 큰 치료가 우선이라 했어요. 우선은 환자가 신체적인 자유를 있는 것보다는 수술의 위험도를 감수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환자분들 안 아픈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아프게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아프더라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면 이런 치료까지 권유를 받으시게 될 거고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이런 치료를 권유받고 계실 거예요. 아주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일단 골다공성 골절은 예방입니다. 예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근감소 유행처럼 많이들 번지고 있는데
근감소증은요, 결국은 뭐냐면은요, 근육량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신체 수행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만지는 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육량 떨어지고 근력도 신체 수행력이 떨어지는 거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근감소증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근감소 때문에 허리가 굽는 분, 그러니까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굽는 분이랑 근감소증에 허리가 굽는 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요, 허리를 펼 힘이 없다고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협착증은 허리를 피긴 피는데 엉덩이를 내밀고 상체를 해서 피고 무릎을 굽혀서라도 허리를 피고 서시잖아요. 협착증은. 근감소증은 그게 안 돼요. 그냥 힘이 없기 때문에, 허리를 필 힘이 없기 때문에 협착증은 무릎이나 상체로 보상해서 똑바로 중심을 잡으시는데요. 근감소증으로 허리를 휘시는 분들은 근육 힘이 떨어져서 그 중심을 못 잡습니다. 환자분들이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냥 백가죽이 접힌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파서 못 피는 게 아니라 백가죽이 접힌다고 얘기하시고요. 아래에서 몸을 누가 당기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근감소증에서 허리가 굽어지는 분들은 보통 이런 호소를 조금 더 많이 하세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허리를 핀 경우에는 근감소증의 협착증을 검사로 감별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로 100% 확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허리를 펼 힘이 없고 백가죽이 접히고 아래서 몸을 당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증상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감소증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생기면 이거 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감소증의 정의는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가깝게 되어 있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그냥 근감소증이 되면 관리지 회복이란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근감소증이 늙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젊어지지 않는 거.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미래엔 젊어지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젊어지진 않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이고요. 예방은 딴 거 없습니다.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잘 한 사람이 근력 운동도 하면 좋은 거지. 근감소증이니까 근육 부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완전히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50대부터 고단백식이랑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 자체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좋은 겁니다. 유산소 운동이 무조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걸어서 숨이 안 차면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걷기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숨이 찰 정도로 걷거나 숨이 찰 정도로 뛰면 유산소 운동이 맞는데요. 숨이 하나도 안 차잖아요. 그럼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근감소증 치료법이라고 했는데 관리가 맞습니다. 대부분 활동량 떨어지시면서 우울하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식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단백질 섭취가 적어지면서 근감소증이 가속화되신 거기 때문에. 운동은 근감소증이니까 젊은 사람이 하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설명하시는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무리가 안 가는 다양한 운동, 내가 견딜 만한, 그냥 근감소증이 되시는 분들은요,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잘 드시고 신체 활동을 좀 늘리시고 너무 꾸부정하지 않게 신체 활동을 늘리시는 거, 그게 그냥 운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근감소증은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맞고요. 보통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협착증, 골다공증, 근감소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예방이 가능하고요. 다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각각 선택적으로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이게 환자분들이 어떤 진단명을 들으면 이 진단명과 이 진단명이 다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고 특징들이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학적 지식을 볼 때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이거랑 다르다, 그래서 진단명을 들어서 그것만 파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몸은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런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하고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초기 관리가
노년기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안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추세적으로 허리가 굽어지는 상태는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예, 요거는 주변의 분들이 내가 뭐 3개월 전에 어머님 뵀는데 그때보다 3개월 후에 갔는데 허리가 더 굽어 있다. 어머니는 안 아프다고 하신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뭔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너무 좀 어두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두운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같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린 것 같고요. 새해에도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